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갑자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종일 논란이었는데요. 공수처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 즉 경찰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혜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놓고 교통정리가 복잡한 모습인데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집행을 추가 시도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어젯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오늘 아침 7시쯤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법원에 오늘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하겠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있다고 하던데요.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경찰이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이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할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이런 오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서도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지난 3일 1차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체고 경찰이 지원하는 식으로 함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제2첩에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대통령 외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입건한 피의자가 몇 명이죠? 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대통령실이나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관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앞서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 업무가 엄중한 시기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처장은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밖에 경찰은 지난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2차 소환 통보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 우선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공수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체포영장 청구부터 수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네,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혜진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을 했고 경찰은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 검토한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에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하지만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작은 논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밝힌 것처럼 공조본 체제 하에서 잘 협의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혼란스러웠잖아요. 조율이 안 됐던 게 좀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에 이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면서 이 시간차가 좀 발생을 했고요. 취재진이 처음에 이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칠 때에도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이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또 체포영장 집행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수처가 협의 도중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좀 공수처의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것, 또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대부분 예측됐던 부분인데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가면 체포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재승 차장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영장 집행을 이름한 이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는데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 현장 지휘 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이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검경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공수처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 그동안 이 수사에 자신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구속수사와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었는데 그동안의 자신감에 비춰보면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던 당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거라고 했는데 기존 체포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후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영장 집행 시점 그리고 방법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제 지난 3일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3일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귀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이 3중으로 저지선을 구축을 해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을 막아선 바가 있는데요. 특히 관저 부근에서는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서 저지했던 사실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는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저지선을 뚫고자 진입했던 산길에는 철조망까지 설치가 됐고 경호도 연일 삼엄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투입되는 인력 규모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미 공수처가 인력 동원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인정한 상황인 만큼 결국 경찰의 지원이나 파견 인력 증원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이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 수위도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수사기관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석동현 변호사 오늘 기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윤 대통령도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갑근 변호사도 공사 일부를 하청주는 거냐면서 비판을 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 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밤샘 농성에 이어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한남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대통령 관저 입구를 기준으로 양쪽에는 대통령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집회 참가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방금 오후 2시에 시작된 집회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해산한 뒤 토요일에 다시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오늘 집행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사이 무거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밤샘 농성을 벌인 탄핵 찬성 측에서는 오전 10시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낮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도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야 한다며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이첩 소식에 공수처를 막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는데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도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표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대통령 관저 진입로 쪽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 뒤가 바로 대통령 관저 진입로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렵게 됐지만 경비는 여전히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구로 향하는 차도에도 버스가 늘어서 있어 차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장소인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확인되진 않지만 경호처는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치는 등 보안을 더 강화한 모습입니다. 네, 진입로 상황 알아봤는데요. 대통령 관저 외곽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저 주변에도 공수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이진 않습니다. 또 같이 공조분을 이루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보이는 인력도 현장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밤샘 농성에 이어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도 관저 쪽 진입로를 기준으로 길게 늘어서서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 버스도 계속해서 관저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없는 임의 수사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 신당 조국 전 의원도 앞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체포영장이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며 어제 법원이 기각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 3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고 정당한 영장에 응할 거라며 체포 저지 행동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당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공수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엄동설안에 밤새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 대행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으로 관저 앞을 찾아간 여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선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를 검경에 재이첩하는 것이 나을지는 잠시 뒤 열리는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는 탄핵 소추안 변경 논란을 두고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조금 전 오후 3시 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당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탄핵안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도 내란죄 철회는 용납할 수 없다거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조정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 탄핵소추위원은 YTN에 내란 죄가 행위로 바뀐 것일 뿐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 발뺌 침해 현상을 시전한 것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직권남용 등보다도 이번의 내란 행위는 위헌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 명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철회 가능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오시죠.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국회 측이 내란죄 사유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걸 두고 이 헌재가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 준비 기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이 연달아 잡힌 것에 대해서도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반박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 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서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절차를 논의했다며 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8명 모든 재판관이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말 제3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는데 탄핵 심판 관련 사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도발에 나선 건데요. 우리 군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고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취재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영성 기자, 북한은 언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에 포착했고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고 발사 때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임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자 올해 첫 도발입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2달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도발하지 않던 가운데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 그리고 내란죄 죄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갑자기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네, 쉽게 말해서 공수처 입장은 수사 지휘는 우리가 계속 할 테니까 직접 체포하는 거는 경찰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첩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례적이죠. 결국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세세하게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세부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의하면 24조에 의하면 뭐 다른 수사기관에 있었던 거를 이인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권한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법 규정상에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잘못하면 이제 그 월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지금 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요청한 체포영장도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법 불법한 영장 집행을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한 경우 얘기하면 경찰이 공수처에 일종의 하부기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경찰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면서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죠. 예. 별로 얻는 것은 없는 해프닝이고 오히려 더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고 있고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지어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또 민주당으로부터는 또 비판을 받고 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뭐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죠. 또 명분 자체도 없고 그리고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공수처의 기능 자체가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이 지원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으로 대물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관련 법을 보나 아니면 관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는 상식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야 양쪽에서 공수처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 하청주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배 소장님이 정확한 두 용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집행과 지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조본에 의해서 각각 이제 그 국가기관이지만은 서로 협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맞지만 이 집행을 하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가 그렇게 무소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 예.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원칙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요 영장을 요청한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이 집행을 담당해 또 하나는 지난번 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럼 경찰 기동대를 체포영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예. 그것도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공수처가 경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경찰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집행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집행의 주체가 경찰.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거를 경찰로 넘겨서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석으로 가야죠. 내란죄 수사가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아서 진행을 네.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불협화음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나가서 소명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공수처의
입장이 명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애초에 대통령 측은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 권한도 없다고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을 해서 오동훈 공수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쌍방간에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것이 바로 3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현장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누구라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것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처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예.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그러면 순순히 체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체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당장의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한 3,000명 내지 5,000명은 출동을 해야 예.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선에 부합되는 설명이었겠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이죠.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병력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럼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걸 몰랐을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뭘까요?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어차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동안 이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서면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라든지 그러면 출석이 필요하다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불러서 출석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질문만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요. 예. 그거 뭐 하루 만에 가능할까요? 이런저런 변호인들까지 함께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도나 수준을 생각한다면 예. 그게 좀 부합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왜 안 될 줄 알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단순히 진영 대결식으로 맞부딪힌다고 해서 될 일인가?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수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경찰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거든요. 경호처장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에 응한다. 또 공수처는 그 수사를 끌어낸다. 이 접점이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실제 현실적으로 예. 가능한 설득력 있는 방법이겠죠. 어차피 체포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해서라도 이거 조사를 이루어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거를 야당 또는 민심이 받아들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원의 차이겠지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감정상으로만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남동에 가 있는 양쪽 진영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르겠죠. 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냐 또는 합법적이냐 이렇게 판단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데 가까워지느냐 이것은 또 다른 해법과 접근과 또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의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면서 오늘 당장 영장을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임의 수사라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정치권 인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될 때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은 그래도 야당의 대표로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2심에서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우리 임의 수사와 관련돼서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여권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야당 측에서는 이제 뭐 내란죄라고 하는 그러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즉각적으로 체포하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헌재에서는 네. 내란죄와 관련된 그 탄핵 소추는 또 빼는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네.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런 거 결국은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그 한 사항에 대해서 본질을 깨뚫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걸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도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다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꼭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면 또 공수처가 그동안 정말 그 수사에 대한 역량도 있고 충분한 인원을 갖고 있고 했다고는 모르지만 최상병 특검 문제조차도 지금 이게 1년 이상 끌었는데도 제대로 수사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예. 어떻게 내란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중요한 교훈은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더 나가서 지금도 보십시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왜 꼭 서울지방지법원에다 하죠? 서부지법에다가 뭐 당당하게 그냥 중앙지검에다 한다든지 그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외 규정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문제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결국 얘기하면은 뭐 판사 쇼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가면은 혼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성이 없는 것,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이렇게 공수처가 여야 양쪽에서 욕먹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이란 말도 꺼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법치 파괴를 불사하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최상목 탄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탄핵 도마 위에 오르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불안해진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죠. 예. 그런데 토니 블링컨 장관이 미국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제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어떤 명분으로 탄핵할 수가 있죠? 빨리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안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딱히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마치 미드처럼 생존자 흐름으로 갈까요?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했고 이제는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어야지 무조건적으로 탄핵 또 소추를 계속해서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지금 수습 국면이라는 게 있는데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곧 이제 보름 정도만 있으면은 미국 행정부가 또 출범을 합니다. 신행정부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탈피해라. 서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법에 정해진 그 단계와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지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심을 사죠? 왜 마치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또 명분 없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이 빠른 선거와 또 지금 재판을 뭉개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그것이 재판이든 정치든 그 시간의 절차를 엄숙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로 작동하던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그건 분명히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평가가 될 겁니다. 네, 속도를 가지고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불법 영장이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뭐 자주 나왔었는데 집회에 이렇게 많은 여당 의원들이 모인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장동혁 의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친한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누가 쫓아냅니까? 최고위원 5명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진정호. 예. 그분들은 원래 친한계였어요. 친한계가 사퇴를 하면서 무너진 것이지 어떻게 친윤계가 쫓아낸 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마음의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가지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카드도 쓰고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뭐 탄핵하겠다를 포함해서 저는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 게 굉장한 악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에서도 포함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그 한독수 예를 들어 권한대행을 교체를 시키면은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우리 뜻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조금 미묘하게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17년도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당시 새누리당은 거의 곤두박질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권당에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직결해서 한남동 관저에 모여서 나름대로 그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계가 결집하는 배경을 두고 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화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보수층이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수층이 결집하는 배경이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한 보수층의 결집이냐, 아니면 보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이고 이것에 따른 결집이냐. 저는 보수 기반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이 충격, 공포, 이것에 대한 결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2016년, 17년에 탄핵 국면 이후에 있었던 3번의 전국적인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다 보수가 무너졌어요. 와해됐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35% 가까이 회복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돼요. 워낙 지금 탄핵의 시계 자체가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보다는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을 인정해줬죠. 이재명 안 돼. 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을 정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되는데 지지율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더 탄핵 국면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0.8%포인트. 이게 바로 국민들이 경고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도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 탄핵 국면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또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이건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중도층의 경고 심리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그럼 안도할 수준이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 4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지만 예. 지금이 거의 결집을 다 한 그 정도라면 여전히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가 있는 40,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지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지지율이 일정 수준까지는 결집될 것이다. 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까지는 결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의문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학습 효과에 의한 보수 분열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보수가 결집한 효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 내용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음모론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연설을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이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간부들이 아니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케이블 타이는 유야무야됐고 실탄 지급 문제 그 부분도 보면 김건희하고 김용현 라인들이 있습니다.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네네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을 살포했습니다. 당시 영장 집행 현장은 생중계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실탄 발포 주장은 그야말로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일 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이뤄온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는 망언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라인이 앞장서서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하거나 실탄 지급을 검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앞서 추미애 의원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준비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의원은 경호처장이 시켰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라인이 시켰다. 이런 제보를 밝혔거든요.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보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보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제보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말을 해놓고 책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김건희 라인이 작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상식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민주총이라든지 더 나가서 종북 세력이 뒤에서 다 배후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제보받았다.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되면 그냥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 근거도 나름대로 확실히 섰을 때 얘기를 해야지 다 전부 다 이 한탕주의 해서 한마디 하면 뭐가 좀 언론화되고 자기 이름이 뜨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빠져 있어서 전혀 정치적인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간과한 채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가 오히려 정치 불신 더불어서 혐오 이런 것들을 다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좀 지나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예,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제 해명하고 그것이 근거 없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면 또 민주당과 경호처장 사이에 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것은 뭐 실탄 발포를 또는 지급을 명령했다 아니다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국회의 의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조차 없애라. 음모론을 파헤칠 수 있는 그 자체도 음모를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걸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경호처장은 경호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까지 되고 경호처장을 출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의견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과제예요. 경호처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고 실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경호처장으로서는 가능한 일일까? 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자칫 이제는 경호처장이 일종의 뭐 타도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경호처장이 과연 계속해서 입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경호법 5조인가요? 그것에 관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이겠죠. 네, 경호처가 실탄 발포를 준비했을 가능성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확인된 사실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빼기로 한 데 대해서 여야 공방이 또 뜨겁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에 이어서 이소영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혼란 조기 수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지난 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탄핵 심판 청구서에 투머치 내용을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하는 거는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이제 쓴 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죠. 이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은 그럼 핵심인데 이거를 빼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그러면 땡큐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란죄 행위는 그대로 두고 이 행위가 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홍준표 시장은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요, 자꾸만 이제 2017년 당시에 이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었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돼서 또 강요죄와 관련된 거를 뺐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위법적인 사항, 위헌적인 것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의 야당이 반대했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뇌물죄라든지 또 강요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탄핵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란죄인데 저 이성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상황을 전혀 판단 못하는 사람 같아요. 불필요한 걸 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때문에 탄핵을 한 건데 그것이 불필요한 부분이 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여당한테 유리한,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체 탄핵 소추안 중에서 70%가 내란죄와 관련된 것이고 30%가 지금 얘기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라고 한다면 큰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안들을 감안해 본다면 내란죄가 포함되는 게 맞겠죠. 또 속도 이야기, 또 시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란죄가 반영돼서 이것이 처벌의 기준까지 수위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면 뭐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의 중대성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탄핵 소추 가결을 나와서 장애 집회를 통해서, 물론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여부라는 게. 또 하나는 탄핵 소추 가결의 기준성입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라도 탄핵 소추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12월 14일로 되돌아갔을 때 탄핵 소추 가결을 하지 않았을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들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까요? 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죄가 포함되는 것이 더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결국 탄핵 심판 속도전을 둘러싼 여야 속내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건데, 도발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12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이자 올해 첫 도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탄핵 정국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다시 도발 재개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 서해 완충 구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과 달리 올해는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올해 초강경 대미 전략을 예고한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것은 물론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 대신 당시 제시했던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대형 핵탄두,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비행 기록 장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블랙박스 해독을 할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우리 건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작업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 비행 기록 장치 해독 작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 FDR이 우리 사고조사위 조사관 2명과 함께 오후 1시 15분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FDR은 원래 오전 10시 15분 비행기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도착지인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 일대 폭설로 출발이 3시간 지연됐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도착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NTSB에서 데이터 추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NTSB에서 국내에 파견된 요원들을 통해 작업 일정을 협의했는데 사상자가 많이 나온 중대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FDR에는 마지막 25시간의 비행 경로와 속도, 비행 자세, 엔진 추력과 출력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는 이 내용을 디코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사고조사의 관계자는 이 작업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다른 블랙박스인 음성기록 장치의 내용으로 녹취록 작성까지 이미 끝낸 상태여서 비행기록 장치 해독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와는 별개로 오늘 사고 현장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사고조사위는 경납고로 옮긴 항공기 양쪽 엔진 2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확실히 맞는지, 양쪽 엔진이 모두 가동이 완전 중단됐는지 등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려 했지만 오늘 현장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조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납고로 옮긴 엔진과 달리 랜딩 기어는 현장에 그대로 있어 바람 때문에 조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사위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주 날개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오늘 기상 여건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사위는 활주로와 철새의 이동 위치 그리고 사고 당시를 목격한 공항 이웃 주민들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진행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14일 새벽 5시까지 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가 끝난 뒤 제주항공이 항공기 가동률을 늘리면서 항공기 정비로 인한 출발 도착 지연 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가 이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이른바 정비 지연 건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여드레 만에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장례를 마치고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정효 기자,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오늘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희생자 17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시신 3구가 오늘 오전 유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사고가 난 지 여드레 만에 희생자 시신이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의 시신을 넘겨받은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부분 무안공항을 떠난 상태인데요.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추모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모제 참석 인원수 등 관련 협의를 관계기관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마치고 오는 11일 다시 모여 합동추모제 일정과 참사 원인 규명 촉구, 피해 보상 문제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유지하고 별도의 유족 전담 지원 조직도 신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수습이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대표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유가족을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수사하고 있죠. 경찰청은 악성 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하면서 이 가운데 1건을 검거하고 5건의 압수수색 집행, 51건의 영장 신청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탄핵 찬성 측은 토요일에 다시 모이겠다며 며칠 동안 이어진 집회를 종료했는데요. 탄핵 반대 측은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네, 지금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밤새 집회를 벌였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측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집회를 종료를 선언하고 오는 토요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탄핵 반대 측은 인근에서 밤샘 농성에 이어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오늘 영장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밤샘 농성을 벌인 탄핵 찬성 측에서는 오전 10시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낮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를 막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는데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도 종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 관저 진입로 쪽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경비는 여전히 삼엄한 모습입니다. 입구로 향하는 차도에서도 버스 등이 늘어서 차벽을 이루면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장소인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확인되진 않지만 경호처는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치는 등 보안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외곽 쪽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저 주변에서도 공수처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또 같이 공조본을 이루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경력도 따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샘 농성에 이어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도 관저 쪽 진입로를 기준으로 길게 늘어서서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시민들이 모이는 만큼 경찰 기동대 버스도 계속해서 관저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이번 주는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안동은 영하 7도, 전주는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1도, 안동 2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에서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도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호남 내륙과 충남으로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전남 북부에 15cm 이상, 충남 많은 곳에도 1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강약을 반복하며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매우 심합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